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통 농식품이에요. 전통 농식품은 누가 가장 좋아해요? 예, 방금 소개받은 전북대학교의 양병호입니다.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주제입니다.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면요, 우리 농업농촌의 경제구조적 현실은요, 아시다시피 농업 생산은 다른 공업 생산하고 달리 자연과 토지에 의해서 결정이 돼요. 이게 자연과의 싸움이에요. 자연과의 싸움. 그래서 생산성이 상대적으로 공업 부문에 비해서 굉장히 낮아요. 이건 전 세계 어디나 다 똑같습니다. 즉 공산품 생산이나 서비스 생산의 생산성을 따라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농산물 가격은 시간에 따라 낮아진다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하는 농산물을 제외한 모든 재화는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재화 중에 농산물만은 경제가 성장하면 소비가 줄어들어요. 나중에 뒤에서도 이 얘기하겠지만 경제가 성장하면 두 번째 사회법칙 중에 하나가 또 인구가 줄어들어요. 아이를 안 낳으려고 그래요. 이 저출산 현상은 일반적으로 경제 성장하고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뭐 간략하게 이야기한다면 하루 3끼밖에 못 먹는 이유 때문에도 뭐 불가능합니다. 소비가 확대될 수는. 그래서 가격은 시간이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만 자료를 한번 보면 1981년을 기준으로 해서 생산은 엄청 늘었어요. 그런데 소득 지수를 이렇게 보면 이거를 쉐어러 현상이라고 합니다. 이거는 갈수록 더 커져요. 그러면 생산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소득은 갈수록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는 거예요. 지난 30년간 실질 생산 지수는 120이었는데 총 소득 지수는 60이에요. 그러니까 격차는 60인데요.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니까 이 격차가 좀 심해지죠. 그래서 성장과 소득 역 차이가 2배고 소득은 생산으로 더 이상 보장되지 않아요. 그래서 생산은 지속적으로 늘었지만 소득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요. 생산은 지난 45년 동안 약 4배가 늘었고요. 그런데 부가가치액은 약 2.5배가 늘어요. 이거 피할 수 없는 경제법칙입니다. 피할 수 없는 경제법칙이에요. 실질 농업소득이 현재 우리 소득 수준이 1980년 수준부터 떨어져서 지금 90년대가 최정점을 이루고 계속 떨어지고 있어요. 요거 우리가 성장과 소득의 괴리라고 하고 부가가치와 소득의 괴리라고 해요. 요게 농업 총소득이고요. 녹색깔이요. 요게 농업 GDP고요. 빨간 게요. 그 다음에 농업 총원 상출입니다. 총원 생산이요. 생산은 지속적으로 올라가지만 부가가치하고 소득하고는 같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농가소득을 농업소득하고 농해소득으로 나누거든요. 그런데 농가소득의 80%가 비농업소득이에요. 그러면 이걸 농가라고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소득의 80%가 농업 이외의 소득에 의해서 얻어지는데 이걸 과연 농가라고 할 수 있을까? 여기 이제 선진국형 농가입니다. 아직도 개발도상국은 경제성장이 낮은 수준에 있는 나라들은 60, 70%가 농업소득이에요. 정확히 우리가 어원적으로 이야기를 했을 때 농해소득이 70% 이상 되면 취미농이라고 그래요. 취미농. 그런데 우리 농업의 지금 현실을 보면 취미농이 아니고 지금 실제 전업농인데도 불구하고 80%가 비농업소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만약에 비농업소득이 없다면, 즉 농업 이외의 소득이 없다면 생존할 수 없는 농가들이 돼 있다. 아마 지금까지는 농촌이라는 거는 사회적 삶의 공간이라는 개념이 우리에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요건 부자들이 아파트에 살아요? 주택에 살아요? 주택에 살죠? 옛날에는 부자들이 아파트에 살았어요. 근데 요즘은 어때요? 주택에 삽니다. 주택을 도시 한가운데나 지어요? 아니잖아요. 교외에 짓잖아요. 그러면 대도시 중심부에는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대도시 밖의 농촌 지역은 누가 살아요? 부자가 사는 것이 이제 선진국형 주거 형태입니다. 자, 이렇게 봤을 때 농촌은 거주공간, 휴양공간, 휴식공간, 자연공간으로서 삶의 공간이에요. 사회적 삶의 공간이에요. 그런데 농촌 인구의 과소화 현상으로 삶이 비폐화되고 있습니다. 1960년부터 면이 하나씩 없어졌어요. 1년에 하나씩. 인구가 면이 하나씩 없어졌어요. 남은 더 많이 갈 때는 14만까지 갔거든요. 근데 지금 8만 얼마밖에 안 되잖아요. 앞으로 더 없어져 가지고요. 2040년에 되면 전국적으로 3,482개의 읍면동 중에서 1,383곳, 약 한 40%가 사라져버릴, 지역 소멸 위기가 농업 문제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예요. 사람이 없어서 더 심각한 문제예요. 농업을 영위하고 안 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고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인구 구조를 이렇게 봤을 때 전부 상층에 있어 젊은 층은 없고요. 전라북도 케이스도 마찬가지고요. 결국은 지역 경제가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되느냐라는 거는 우리가 경제활동 참여 인구인데 이 사회적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즉 그나마 줄어들어가는 인구가 고령화되고 특히 농가 인구의 고령화 문제는 지역 경제를 엄청나게 축소시키고 있어요. 재미가 없대요. 거의 재미가 없습니다. 시골은 젊은 사람들이 없으니까. 우리 기술센터는 진짜 젊으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좀 재미가 있죠. 몇 년 근무하셨어요? 15년이요. 15년. 젊으시구만. 근데 몇 년 근무하셨어요? 9년. 9년이에요.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몇 살이에요? 70세. 70세가 젊은 사람. 그게 현실이에요.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회를 이제 고령 사회와 초고령 사회로 구분을 하는데, 고령 사회는 이제 전체 인구의 65세 이상이 7% 이상. 그런데 이미 농촌 인구는 44.7%가 고령화되어 있어요. 25%를 초고령화라고 하거든요. 25%가 넘으면 이건 뭐 초초고령화죠. 새로운 인구가 유입되지 않으면 소멸할 수밖에 없겠죠. 저출산 고령화는 선진국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WTO 국제무역기구 협회에서 2020년을 한국을 선진국으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이제 보장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2021년을 우리 선진국으로 지정돼 있어요. 그런데 고령화하고 저출산 문제는 이미 우리 오래전부터 나왔던 문제예요. 이걸로 봤을 때는 이제 초초 선진국에 우리가 해당되는 거죠. 아이를 왜 안 낳으려고 그래요? 네. 아이를 왜 안 낳으려고? 아이 있으시죠? 네. 몇 있으세요? 둘이에요. 예. 아이를 왜 젊은 친구들이 안 낳으려고 그래요? 키우는데 돈이 너무 그래요. 키우는데 너무 힘들어요. 키우는데. 그걸 이제 우리 경제학적으로는 육아노동의 기회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육아노동의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요즘에 젊은 여자들이 요리를 안 하려고 그래요. 시간이 없어서. 가사노동의 기회비용이 너무 큰 거예요. 다 경제 문제예요. 다 이거 경제 문제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돈 때문에 그런다고. 아이 안 낳는 것도 돈 때문에. 그러면 돈 많은 남자하고는 아이 8가지는 낳을래요? 아니요. 뭐 안 낳아요, 안 낳는데. 아직 단호하게 아니요. 이게 선진국의 일반한 라이프 스타일의 변화 중에 하나입니다. 네. 형제가? 삼형제입니다. 3형제. 네. 예. 몇 형제이세요? 오남이죠. 5남이냐. 예. 뭐 6남매. 연령별로 이렇게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때가 돈이 많았어요? 지금이 더 돈이 많아요? 지금이 훨씬 많잖아요. 근데 돈 없을 때는 8, 9가지 낳고요. 돈 있을 때는 안 나요. 그러면 무슨 얘기예요? 사람들의 라이프 스타일이 바뀐 거다 이 말이에요. 사람들의 사고가 바뀐 거예요. 이게 선진국의 일반적인 특징이에요. 지역사회는 문화적 토대하고 산업 고조에 따라 발전되는데 농촌이 고령화돼서 자본주의 사회의 핵심이 뭐냐면요. 기업가 정신이에요. 엔터프레너십이에요. 뭔가 도전, 아까 우리가 도전의식 이야기했잖아요. 기업가 정신은 뭐냐면 도전의식입니다. 뭔가를 새롭게 해보려고 하고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리고 사회를 조직화하는 거래요. 사회가 역동적으로 움직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야, 내가 내일 모레 어디 가야 되는데 어디 가요? 죽으러 간다니까. 농촌이 고령화돼가지고 전부 다 내가 죽을 날이 며칠 안 남았는데 뭘 앉아서 기업가 정신이고 뭐 자다가 참 이상한 얘기죠. 그죠? 지금 농촌 지역은 소득 불평등이 초래돼 있고 외국인 근로자 다문화 가정. 이 건축 현장에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뭐 외국인들이 다 들어와요. 지금 러시아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러시아 사람들 건축 현장에 굉장히 덩치가 크고 일을 잘해서요. 건축 현장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보통 60세, 70세 가까운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없어요. 전체 농가 고령화율이 62%예요. 65세 이상의 인구를 우리가 고령화라고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70세가 다 넘죠. 70세는 80세가 되고, 그죠? 자, 우리 농촌이 안고 있는 3대 과제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첫 번째, 소득 문제. 농산물 가격이 하락해서 새로운 소득원을 개발하지 않으면 그러면 농촌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는 그러한 경제적으로. 두 번째, 지역 활력 문제입니다. 인구 회복하고 지역사회를 조직화할 수 있는 새로운 인구 유입 문제가 심각한 우리 사회의 과제고, 아까 이야기한 농촌 소멸 문제가.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산업으로서 농촌이 다른 산업과 같이 선진사회에서 공존을 하려면 산업이 고도화돼야 되는. 산업의 고도화라는 거는 간단합니다. 부가가치가 낮은 쪽에서 부가가치가 높은 쪽으로 이렇게 옮겨가는 거예요. 산업 구조가. 요 세 가지 과제예요. 요 세 가지 과제를 풀어나가는 것이 우리 핵심 과제이고요. 자, 그래서 이제 6차 산업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부가가치는 아까 경제가 성장할수록 낮아진다고 그랬는데, 즉 수확 후 부가가치, 가공이나 유통이나 서비스가 어디로 이전하냐면 제조업이나 서비스로 다 이전해요.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쪽에서 다 가져가는 거예요.
소비자가 실제 먹거리의 지출액을 농가가 수치하는 액으로 빨아서 빼보면 농가 부가가치액이에요. 요게 이제 제조, 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의 부가가치고요. 요게 농가의 부가가치예요.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아직은 좀 상황이 낮습니다만 10,000원짜리를 기준으로 했을 때 여기서부터 요까지요. 약 80%가 가공, 유통, 서비스 산업으로 부가가치가 이전하고요. 그 다음에 농가에게 몫이 떨어지는 거는 20% 정도 됩니다. 10,000원에서 한 2,000원 정도 돼요. 지금 현재는 한 3,000원 됩니다. 전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1,900원까지 떨어집니다. 우리가 계산해 보면. 결국은 이러한 구조를 누가 만들었느냐? 부가가치는 누가 만들어내냐면 소비자들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결국은. 그죠? 주말에 어디 가세요? 여행을 가거나 또 맛있는 거 먹거나. 그죠? 농산물 사러는 안 가잖아요. 네. 그 서비스 산업으로 자꾸 소득이 그쪽으로 지출이 많이 되는 거예요. 그런 소비자의 니드와 욕구와 필요가 소득 수준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서비스의 갈구 욕망이 커지는 거예요. 레스토랑은 왜 가나요? 맛있는 거 먹으려고. 레스토랑은 왜 가요?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고 한다. 분위기 보러 가는 겁니다. 물론 맛있는 음식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분위기예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바로 소비자들이 원하는 부가가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식품산업을 이렇게 쭉 보면 쌀을 2만 원 정도 10kg에 하는데 한 요즘 한 25,000원, 3만 원 정도 하지만 이게 농촌진흥청에서 만든 자료예요. 햇반으로 하면 10만 원, 떡으로 하면 12만 5천 원, 술로 하면 20만 원. 그러면 이제 만들기만 하면 다 팔리겠네. 그죠? 농촌진흥청에서 이거 갖고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지금 주구장창 만들기만 해요, 우리가. 자, 산업의 고도화라는 것은 우리가 부가가치가 낮은 산업에서 부가가치 높은 산업으로, 그러면 부가가치를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이게 농업에서 이제 식산업, 먹거리 산업으로 바꿔가는 것을 우리가 부가가치가 전환하는 거다. 자, 요것을 다시 한번 이렇게 살펴보면요. 아까 이야기했던 내기죠. 1차, 아까 이거 쌀에서 이제 밀로 좀 바뀌었네요. 이건 생산이고, 요거는 가공하고 제조고, 3차는 서비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가공, 제조, 서비스의 부가가치를 농촌이나 농업 경영에 어떻게 끌어들일 건가 하는 문제예요. 여기가 부가가치가 있으니까. 요거를 우리가 이제 조금 복잡하게 이야기하면 농업의 경영 다각화라고 이야기합니다. 경영을 생산만 경영하지 말고 제조 경영도 하고 가공 경영도 하고 유통 경영도 하고 서비스 경영도 하자. 이 경영을 다각화하는. 경영을 여러 가지 하자. 생산에 집중적으로만 하지 말고. 자, 요게 소위 이제 6차 산업화입니다. 6차 산업화는 일본에서 나왔어요, 사실은. 일본의 동경대학의 금촌, 야오무리한테서 나왔는데, 이 사람이 그동안 쭉 농업경제학을 전공하면서 보니까,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는 농업농촌이 일본도 더 심각하게 우리보다 먼저 이제 경험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가공 유통 활동의 중요성을 첫 번에는 강조했어요. 그래서 1차 산업 플러스 1차 산업에 기반을 두고 2차 산업, 3차 산업에 중심을 두어서 경영이 다각화돼야 부가가치가 늘어난다는. 요게 이제 가공 유통 활동의 지향에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생산은 1차는 별로 관심을 없고 2차, 3차만 하다 보는 경향들이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산식을 조금 바꿔요. 부가가치를 늘리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1차 산업, 2차 산업, 3차 산업 해서 1, 2, 3에도 6이고요. 1, 2, 3에도 6이죠. 곱하기 해도 6이고 더하기 해도 6이죠. 그죠? 그래서 가공 제조 활동, 유통 서비스 활동, 기반은 농산물 생산 활동. 그런데요, 이것을 누가 담당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것을 농가가 담당하는 게 아니에요. 누가 담당해야 돼요? 기술센터가 담당해요. 기술센터가. 아까 이야기했었죠. 앞에서 우리가 봤잖아요. 그러면 6차 산업화는 누구의 책임이냐? 지자체의 책임이고 기술센터의 책임. 지자체도 이게 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있어요? 없죠? 그러면 농업에 대해서 아는 사람 누구예요? 우리밖에 없잖아요. 그죠?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우리 보고 하라는 얘기예요. 간단히 이야기합니다. 어디에 근무하세요? 사실은 지금 농사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기계가 지어주고 있잖아요. 기계는 누가 다 관리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 관리하고 있잖아요. 조금 임대사업소에 지금 들어간 돈만 해도 어마어마합니다. 남한은 상당히 임대사업을 좀 잘하는, 재작년에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낸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예. 우수 해가지고 매년 평가를 받죠. 그게 어마어마한 기계 하나에 몇 천만 원이에요. 예. 어마어마한 돈이 들어가고 있어요. 농사 지금 다 누가 지어주고 있어요? 기술센터에서 다 지어주고 있잖아요. 지금 뭐 기계가 농사 짓지 뭐 누가 농사 지어요? 그죠? 그 돈 다 들여가지고 이제 지금 가공은 누가 해야 돼요? 6차 산업 누가 해야 돼요? 기술센터에.
자,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우리 두 가지 기능을 기술센터에서 해라 이거예요. 대학하고 연구기관, 이거 지금 기술센터. 이거 뭐예요? 지방자치단체 기술센터. 요게 농업인들이야. 그러면 가공하고 제조활동, 즉 2차 산업 기능하고 유통하고 서비스할 3차 산업 기능을 연대하고 제휴하는, 융합하는 게 6차 산업인데 요게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전략이고 요것을 누군가가 해야 되는데 결국은 뭐냐? 기술센터에서 할 수밖에 없지 않냐. 우리 농업농촌의 현실이. 자, 그래서 식료품, 특산품, 연구개발 제품, 그 다음에 직접 판매, 체험, 관광, 판매 조직화, 3차 마케팅 기능. 요 기계 누구예요? 다 우리의 역할이고 이것이 바로 두 가지를 우리 농업이 가지고 있는 두 가지 기능을 해결하는 방안이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농촌 융복합 산업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우리는. 그래서 법률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농촌 지역의 농산물, 자연, 문화, 유형무연의 자원을 이용하여 서비스와 관련된 재화 영역을 복합적으로 제공하여 부가가치를 창출, 부가가치를 높이는 산업. 결국에는 6차 산업의 목표는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다 이 말이야. 딴 거 아닙니다.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예요. 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냐면 이게 조금 과거의 고성장 시대에는 생산만 하면 팔렸어요. 근데 이제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저성장 시대로 구조가 전환되면서 이제는 생산만 하면 팔리는 게 아니고 맞춤형으로 고객을 주도하는 그런 쪽으로 바뀌었어요. 즉 부가가치의 창출의 주체가 바뀐 거예요. 즉 이제까지는 생산자, 즉 공급자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면 앞으로는 소비자, 즉 고객이 주도하는 부가가치 창출. 이미 이것이 코로나 시대를 계기로 해서 비약적으로 발전을 해버렸어요. 즉 1대1 직접 판매, 이거 직판이에요, 줄여서. 그 다음에 모바일 판매, 뭐 전체적인 거 다 엮어가지고. 코로나가 전국 대학을 변모시켰어요. 어떤 식으로 변모시켰냐. 예, 무선 강의, 대면 강의 안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걸로 변모를 시키고 우리도 회의를 비대면으로 하고. 자, 그래서 1대1이,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1대1이라는 거예요. 요게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그런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라는 거는 1대1 직접 판매, 모바일, 맞춤형 생산. 즉 마케팅 환경이 변혁이 일어나갔고요. 목표 고객 지향의 가치 창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뭔가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게 돼 있다. 자, 이 비즈니스 모델은 과거의 비즈니스 모델을 이렇게 보면요. 농업 시장에서 도시로 농산물로 출하하고 유통하는 그러한 시장이었어요. 주로 이제 도매 시장에 유통하는 거죠. 그래서 이 용어 자체가 우리가 유통이라는 말보다는 출하라는 말을 많이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은 자원을 교류하고 인적, 즉 교류 산업의 발전을 통한 농촌 지역의 시장을 서비스화하는, 과거의 시장을 우리가 농업시장이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미래의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 적합한 시장은 우리가 소위 서비스 시장입니다. 자, 이렇게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고객과의 접점이고 영업이익을 창출하는 거예요.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그럴 때 일반적으로 수익 모델이에요.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고객에게 가치를 창출하고 제공하는 방식. 영업이익은 어디서 나와요? 어메니티 자원을 조직할 수 있는. 그래서 과거의 같은 방식으로 시장 출하가 농가들에게 영업이익을 만들어주지 못하고요. 지역 농촌에서 고객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고객과의 접점이 중요하고요. 그 접점이 제공이 돼야 뭔가 농촌이 활력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농촌이 활력이 이루어져야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을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즈니스 모형을 두 가지로 구분을 해보는데 1차, 과거의 방식으로 생산만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차, 1차, 2차. 요거는 개별 농가 단위의 비즈니스 모델이에요. 개별 농가가 직접 하는 것들이에요. 이걸로는 큰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냐? 지역 단위 비즈니스 모델이 돼야 된다. 즉 1차하고 3차, 1차, 2차, 3차. 요거는 농가들이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많다. 갑자기 생각하니까 아까 기술센터가 이거 다 해야 된다 그랬는데 유튜브로 올려도 될까? 전국의 기술센터 지도사 여러분들 난리 날 것 같은데. 안 그럴까요? 결국은 지역 단위 비즈니스 모델, 이것을 주체가 누구가 돼야 되느냐. 결국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에서 결국 기술센터의 몫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방법이 뭘까? 이게 너무 여기에 매몰될 수는 없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좀 우리가 뭔가 새로운 도전의식을 갖고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의 형태를 만들어주는 거. 아까 우리가 비즈니스 모델의 정의에 이야기했죠. 첫 번째, 고객과의 접점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걸 어디다 만들어야 돼요? 농촌에 만들어야 된다. 근데 1년 360일 그것만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 고유 업무가 있는데. 그죠? 그러면 인큐베이터 형식으로 해서 이 사람들에게 장소를 제공을 하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역할이 바로 박람회 성격이 좋지 않겠나. 남원시 6차 산업 박람회를 한번 우리 기술센터 주도로 또 이거 유튜브 해도 괜찮나? 이거 유튜브 이거 빼야 될 것 같아. 다른 농업 기술센터에서 이거 하면 어떡하냐? 다른 데서 하기 전에 우리가 먼저 해야 되는데. 그죠? 이미 광역단체에서 좀 제주 국제박람회 좀 올해가 3회예요. 제가 그걸 가서 보고 제 1회 때 가서 볼 때는 진짜 허접했어요. 이거 뭐 할래나? 올해 3회 또 갔어요. 또 오늘 불러서 또 갔었거든요. 어머나 많이 달라졌어요. 뭐가 많이 달라졌어요? 즉 특상품이 많이 개발이 됐더라고요. 지난 3년 동안. 그리고 거기서 실제 팔아요. 여러분 발효식품 엑스포 있죠? 발효식품 엑스포 지금 몇 년 됐나요? 그때 발효식품 엑스포 하면서 진짜 이게 애들 소꿉장난이지. 이 할머니들 나와서 간장, 된장, 고추장 담은 거 갖고 이거 뭐 박람회를 한다. 이게 무슨 발효식품이야 하고. 이거 말도 안 된다. 진짜 말도 안 된다. 그런데 지금요 발효식품 엑스포가 시간이 지나니까 엄청납니다. 거기에 굿즈 입점을 해서 보통 한 일주일 정도 하거든요. 한번 하고 나면 1년 먹을 거 번대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직접 생산자들이 소비자들하고 만나는 기회를 갖게 된 거잖아요. 소비자들하고 만날 수가 없습니다. 농촌 지역에 있는 우리 농가들은. 왜? 지금까지 계속 출하만 했지. 소비자를 만나서 소비자하고 대화를 하거나 이것이 짜요, 이것이 달아요, 이거 안 사요, 비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대요. 소비자하고 접점을 갖게 되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영업이익을 창출하고 어떻게 수익 구조를 만들어내는가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발효식품 참여하는 업체들이 지금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그거는 무엇이에요? 거기서 매상을 올리는 것보다 중요한 거는 소비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소비자들을 계속 만나면서 이제 소비자들하고 관계를 형성하기 시작한 거예요. 박람회는 그런 성격이다. 6차 산업의 비즈니스의 성패는 그런 점에서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찾는 거고요. 이 비즈니스 모델은 바로 마케팅 전략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그 지역농산물 종합 가공에 일반적으로 보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가공 기술이 부족하다, 뭐 상품성이 떨어진다, 가치가 없다, 비용이 많이 든다, 유통 및 판력의 적시. 이거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얘기 중에 하나일 거예요. 그 다음에 판로가 없다, 제품을 얼마나 만들겠는데 대기업하고 경쟁이 안 된다, 사고방식 장치가 아주 자본이 부족하다. 이걸 전체적으로 한번 요약을 한번 해보면요, 결국은 무슨 얘기예요? 고객들이 그 제품을 사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사야 될 이유가 없는지 한번 볼까요? 이건 넘어가고요. 여기 농촌진흥청 6차 산업 가공 상품 우수 경영체 100선이에요. 주요 가공 품목 아주 이제 지역별로 이렇게 쭉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봤더니 포도죽, 간장, 엿, 기름, 발효 원액, 차, 쿠키, 냉면, 식초, 환, 조청. 1년에 조청 몇 번 드셨어요? 그래도 한 10번은 먹어요. 네? 몇 번? 10번은 먹어요? 추가하고 실제로 상당히 많이 드시는 편이네요. 대부분의 소비자는 중간재 성격의 농식품은 싫어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다 손이 처음부터 한 번 더 가야 되는 거야. 바로 먹는 게 아니에요. 각종 차, 잼, 조청, 유가, 장류, 선식, 꽃감, 빵류. 소비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전통 농식품이에요. 전통 농식품은 누가 가장 좋아해요? 생산자가. 소비자들은 전혀 전통 농식품을 안 좋아하는데 소비자들은 현대 농식품을 좋아하죠. 잼 해서 신문에 많이 났던데. 잼 1년에 몇 번 먹어요? 잘 먹어요? 예. 빵 발라 먹어요. 예, 그렇죠. 빵 발라서. 그러면 잼 하나 가지면 몇 년 먹어요? 2달 정도. 아이고, 많이 먹는. 잼 하나 가지면 몇 년 먹으세요? 한 1년, 한 2년 정도 먹는 그러죠. 2년은, 최소한 잼 하나 가지면 2년은 먹죠. 그것도 냉장고에서 이쪽으로 굴러다니고 저쪽으로 굴러다니고 저쪽으로 굴러다니고 저놈의 잼 저거 오래 두고 먹는 것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좀 가공 개념을 기술적 관점에서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경영적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볼 필요가 있다. 즉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공 기술을 전처리, 건조, 동결, 착즙, 농축, 분매, 분쇄, 분말, 저장, 발효, 환 만드는 거예요. 포장 기술인데 이것은 운영 기술이 아니에요. 실제적으로 가공을 경영적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떻게 하면 고객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상품을 기획할 수 있을까? 이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문제예요. 두 번째, 아까 이야기했었죠. 소비자들과 만나야 되는 거거든요. 소비자가 관계 마케팅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구전 마케팅을 어떻게 스킨십. 우리 아버지 세대는 어떻게 했어요? 얼굴도 안 보고 그냥 선 보고 결혼했어요. 관계를 다 형성하는 거다며. 세상이 바뀌었다니까요. 부가가치도 관계의 형성 속에서 나오는 거더라 이거야. 일반적으로 상품 개발의 CP 이거 뭐 해놨습니다만 시간이 너무 지체가 되는 것 같아서 이게 상품력이라는 거는 팔려야 됩니다. 팔려요. 그래서 팔리는 힘을 가진 거예요. 이게 팔리는 힘을 가지려면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여기에요, 여기. 구매 동기 심리를 자극할 수 있는 소비자의 니드와 원트가 자극이 되지 않으면 안 팔려요. 절대 안 팔립니다. 여기 이제 소비자적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몇 가지 너무 이론적인 것만 말씀드리니까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그림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대기업이나 중소기업하고 경쟁이 가능한 상품은 절대 만들면 안 돼요.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경쟁하려고 하면 안 돼요. 대기업이 못 만들고 중소기업이 못 만드는 제품. 아까 몇 가지를 이제 고려해서 지금 이제 한 거예요. 바로 없어져야 돼요. 바로. 한 자리에서 30분 내에 소비하고 말아요. 조금 더 가면 이제 사서 친척에게 주거나 이웃에게 주거나 그 정도. 부모님한테 주거나. 예. 일본 사례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6차 산업이 일본이 먼저 시작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춘향제가 있잖아요. 춘향제가 있으니까 괜찮아요. 남원은. 그건 춘향제에 와서 사갈 게 아무것도 없어요. 춘향제에 와서 면별로 하나씩만 만들어도 누가 만들어야 돼요? 그렇죠. 이제 아시네. 기술센터가 만들어야 된대요. 사고 싶어요? 안 사고 싶을 것 같아요. 일본식 특유의 그 아주 멋들어지게 잘했죠. 그죠? 안 비싸요. 500엔. 500엔이면 얼마예요? 한 6,000원 정도 되나요? 그리고 받는 사람도 굉장히 좋아해요. 제주도에 가면 뭘 사세요? 제주도. 초콜릿? 네, 초콜릿. 또 제주도 가면 뭐 사세요? 아, 초콜릿. 어머나. 제주도 가면 뭐 사세요? 한라봉. 한라봉은 택배로 바로 오는데. 한라봉. 아, 여기 기술센터. 제주도 가면 뭐 사세요? 귤. 네. 오메기는 안 나오네. 오메기 이야기하려고 그랬어요. 안 시켜줘가지고 그런가요? 네, 오메기. 제주도 가면 오메기잖아요. 근데 왜 오메기를 사요? 제주도에서만 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원에 와서만 살 수 있는 거. 남원에 와야만 꼭 살 수 있는 거. 오메기를 사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이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 소비자들이 원하는 거예요, 그게. 그 소비자들이 사고 싶은 욕구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살 수밖에 없도록. 이게 뭐냐면요. 다람쥐예요, 다람쥐. 시골에서 다람쥐가 많은 이어모토현인가 어딘가 있어요. 예. 이거 누가 좋아할까? 애들이. 우리 남원의 동물 중에 좀 이렇게 숲속에 있는 게 뭐가 없을까? 뭐요? 금붕어. 예. 금붕어? 광안루에? 아, 반달곰. 네. 반달곰 만들어 놓으면 아주 애들이 환장을 할 것 같은데. 그냥 살 수밖에 없어야 돼요. 이쁘죠? 그죠? 애들이 엄청 좋아해요. 먹기도 아까울 정도로 가지고 놀면서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생선을 이렇게 아예 요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팔 수 있는 아이디어. 그 다음에 누구에게 팔 것인가? 아까 우리 초콜릿 이야기했죠. 관서지방에. 이게 초콜릿이에요. 초콜릿이 원래 시커멓잖아요. 근데 초콜릿이 하얀 초콜릿이 있어요. 근데 이제 사실은 내용을 보면요. 이게 딸기 팔아먹는 방법이에요. 딸기. 안에 생딸기를 넣었어요. 생딸기를 넣어도 오래 보존이 되는 거예요. 초콜릿으로 카바를 해버리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연식이 있는 사람도 초콜릿 좋아하는데. 근데 그 안에 원래 이제 유럽에서 이게 원래 이렇게 초콜릿 안에다가 그 와인을 집어넣잖아요. 아마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거기에서 아이디어를 갖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불티나게 젊은 사람들이 이걸 많이 샀어요. 그러니까 일본의 다른 지역에서 녹차가 많이 나는 지역에서 야, 우리는 젊은 사람한테 팔지 말고 늙은 사람한테 팔자. 녹차 가루 있죠? 못 쓰는 녹차. 아주 저품으로 해서 시장에 출하할 수 없는 녹차. 그 갈아가지고 녹차 분말로 초콜릿을 약간 섞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요거는 나이 든 세대들이 엄청나게 또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독창적인 아이디어와 스킨십이고, 즉 고객에게 가치를 부여하여 살 수밖에 없는 제품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요게 지금 팟커피거든요. 이미 커피 팥으로 만드는 거 오래전부터 있었어요. 근데 팥커피를 마치 중소기업이나 대기업처럼 해서 인터넷 판매를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그거 갖고는. 그래서 일부 지역에서는 맷돌에다 팥커피를 갈아서 아주 센세이션을 젊은 사람들 이게 인증샷 올라가는 걸 내가 찍어 놓은 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 딱 인증샷. 근데 커피 맛이 나요. 그리고 옆에 팥빙수, 여름에는 팥빙수, 겨울에는 이렇게 우리가 앙금을 이렇게 만들어서 제공을 하고. 결국은 우리 비즈니스 모델에 필요한 것은 고객과 만나는 교류의 장소를 농촌에 만들어주고, 교류의 장소를 농촌에 어떻게 만들어준다고 그랬어요?
박람회 해야 된다니까요. 1년에 한 번만 고생하면 돼요. 그리고 예산도 많이 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나이 많은 사람은 이제 돈 안 주려고 그래요. 우리 젊으신 분들이 뛰면 말이죠. 남원시동 기술센터에서 기획재정부 예산기획실장 만나고 우리 박람회 해야 되고 농촌 좀 잘 살게 해야 되겠는데 예산 좀 주셔. 재미있어요. 우리 젊으신들 한번 뭉쳐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그게 재미를, 가치를 만들어주는 아이디어하고 기획력이, 즉 고객 스킨십, 아까 관계 마케팅을 만들어주는, 그게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필요한 거 아니겠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시간 여러분들에게 실없는 얘기도 질문을 좀 드리고 같이 공유하고 동참하고 참여의식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시간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적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지적질도 하고 그랬어요. 자, 시간 그거는 같이 공유한다는 의미에서 그렇게 하니까 혹시 제가 실수를 했다면 용서해 주시고요. 여유롭게 아량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